리드 AP 시험 준비 이게 참 시작하면 막막하죠. 특히 그 서스테이너블 사이트, SS 카테고리만 들어가면 학점도 너무 많고. 맞아요. 세부 요구사항도 많아서요. 네. 그래서 마치 빽빽한 숲을 혼자 걸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숲에 몇 가지 큰 길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길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특정 프로젝트 유형에만 적용되는 학점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학교나 그런 것들이요? 네. 학교, 코어 앤 쉘, 헬스케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요.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데 이게 또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더 까다롭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특별한 길들, 사이트 마스터 플랜부터 조인트 유즈 오브 패실리티스까지 한번 쭉 걸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요구사항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네요. 첫 번째는 학교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는 SS 크레딧 사이트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 종합계획. 이름만 들으면 되게 거창한데 왜 이게 유독 학교 프로젝트에만 요구되는 학점일까요? 다른 대형 프로젝트도 미래 계획은 다 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학교의 가변성이 있습니다. 가변성이요? 네, 학교는 학생 수가 늘거나 교육 과정이 바뀌면 증축이나 변경이 아주 잦은 건물 유형 중 하나잖아요. 아, 그렇죠. 이 학점의 의도, 인텐트를 보면 지금 당장 건물을 잘 짓는 걸 넘어서 한 10년, 20년 뒤에 건물이 추가로 들어서더라도 지금 확보한 지속 가능성의 가치. 예를 들면 넓은 녹지나. 네, 맞아요. 그런 넓은 녹지나 빗물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주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캠퍼스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미래 계획이 좋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그냥 계획도만 내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LED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요. 핵심 요구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지속 가능한 대지 설계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메뉴요? 네, 6개의 주요 학점 중에서 최소 4개 이상을 달성해야 해요. 잠시만요. 그 메뉴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건 왠지 시험에 꼭 나올 것 같네요. 물론이죠. 일종의 지속 가능성 전략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SS 크레딧 High Priority Site 그리고 SS 크레딧 Site Development Protect or Restore Habitat. 서식지 보호? 네. 그리고 SS 크레딧 Open Space, SS 크레딧 Rainwater Management, SS 크레딧 Heat Island Reduction, 마지막으로 SS 크레딧 Light Pollution Reduction입니다. 이 중에서 4가지를 골라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그럼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뭔가요? 말씀드린 그 4개 이상의 학점들을요, 지금 짓는 이 건물 경계 안에서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미래에 들어설 모든 건물을 포함한 마스터 플랜 전체 대지, 이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와, 잠깐만요. 그 말은 지금 제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해냈더라도 10년 뒤에 지을 건물 계획 때문에 이 학점을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의 주차장을 너무 넓게 계획했다. 그러면 오픈 스페이스 비율이 깨져서 탈락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이 학점이 노리는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설계팀이 지금 프로젝트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당국이랑 머리를 맞대고 캠퍼스의 아주 먼 미래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미래 개발 계획이 아예 없는 프로젝트는 이 학점을 신청조차 할 수 없어요. 시험에서 미래 개발 계획 없는 학교는 사이트 마스터 플랜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인 거죠. 미래의 계획으로 현재를 평가한다. 와, 정말 리드다운 발상이네요. 자, 그럼 미래의 부지 계획에서 다음 주제인 건물의 내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건물의 뼈대만 짓는 코앤쉘 프로젝트의 테넌트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가이드라인스 학점인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미래를 보는 학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아주 좋은 연결고리네요. 사이트 마스터 플랜이 시간적으로 미래를 보는 거라면 테넌트 가이드라인즈는 건물주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임차인의 공간이라는 다른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거든요. 코앤쉘이 뭘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건축주가 건물의 기본 굴격, 그러니까 구조, 외벽, 핵심 설비까지만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는 텅 빈 상태로 두고요. 제가 피자로 비유를 잘 하는데 도우랑 크러스트까지만 구워놓고 토핑은 나중에 들어올 가게 주인이 알아서 올리는 것과 같죠. 와, 완벽한 비유네요. 바로 그 토핑 과정에서 피자 전체의 맛, 즉 건물의 지속 가능성 등급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주는 친환경 자재 쓰고 에너지 효율 높은 창호 썼는데 임차인이 들어와서 막 유해물질 나오는 페인트를 써버리면 의미가 퇴색되니까요. 이 학점의 의도, 인텐트가 바로 그 임차인들이 토핑을 올릴 때 건물이 원래 추구했던 방향을 따라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이 페인트만 쓰세요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네, 맞아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인 거죠.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담은 설명 문서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아, 예를 들면 저희 건물은 자연 채광이 잘 되니 이런 조명을 쓰시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라거나 벽지나 페인트 등 이런 친환경 인증 제품을 추천합니다와 같이요. 그렇군요. 심지어 임차인이 리드 for 인테리어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즉 ID+C 인증을 받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담아주면 더 좋고요.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착한 건물주가 되는 걸 넘어서 되게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요? 요즘 기업들도 ESG 경영 때문에 자기들 사무 공간이 친환경적일 원하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으면 지속 가능성에 관심 많은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는데 아주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단순한 안내더가 아니라 이 치열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B2B 전략인 셈이죠. 오, 시험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이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잠재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전에요? 네, 계약 후에 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혜택이 있으니 우리 건물에 들어오세요 하고 설득하는 도구인 거죠. 건물의 미래, 그리고 건물 내부의 미래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건물의 목적 자체가 사람의 치유와 관련된 헬스케어 프로젝트로 가볼게요. Places of Respite와 Direct Exterior Access 학점인데요. 네. 병원에 왜 이런 휴식 공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저는 이 학점이 리디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건물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유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비싼 의료 장비 들여놓기도 벅찬데 건물 전체 사용 면적의 5%를 휴식 공간으로 할애해라. 이건 좀 과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걸 증거 기반 설계,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자연을 접하는 게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고 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학점은 바로 그 연구 결과들을 건축 설계에 반영하라는 요구인 셈이죠. 그래서 요구사항, requirement도 단순히 벤치 몇 개 갖다 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식물이 있어야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또 굳은 날씨에도 머물 수 있도록 일부는 지붕이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요. 당연히 흡연구역이나 건물의 배기구에서는 최소 25피트, 약 7.5m 이상 떨어져야 하고요. 흥미로운 건 꼭 야외 공간이 아니더라도 방해받지 않는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실내 공간, 예를 들어 턱 트인 창이 있는 아트리움 같은 곳도 인정된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다이렉트 엑스티리어 액세스 학점인 거죠. 네, 플레이시스 오브 레스파이트가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용 정원 같은 개념이라면 다이렉트 엑스티리어 액세스는 환자 개인을 위한 프라이빗 발코니에 가까워요. 프라이빗 발코니. 네, 입원 환자와 특정 외래 환자의 75% 이상이 다른 사람의 공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환자 1인당 최소 5제곱피트, 약 0.5제곱미터의 공간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직접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군요. 내 병실이나 치료실에서 바로 연결된 발코니나 작은 테라스 같은 공간. 그렇죠. 다른 환자 병실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면 그건 직접 접근이 아니니까요.
와, 환자의 존엄성이랑 프라이버시까지 고려한 아주 섬세한 요구사항이네요. 맞아요. 몸이 아픈 환자들에게는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일 수 있는데 바로 문만 열면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죠. 처음엔 학교 부지의 미래를 계획하는 사이트 마스터 플랜을 봐왔다면 이번엔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Joint Use of Facilities 학점입니다. 네, 시설의 공동 사용, 이름 그대로네요. 그렇죠. 이건 학교를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학점이에요. 아, 생각해보면 학교는 평일 낮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텅 비어 있잖아요. 체육관, 도서관, 강당 같은 훌륭한 시설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자원 낭비일 수 있어요. 맞아요. 이 학점의 의도, 인텐트는 바로 그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를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마치 학교를 평일엔 교육기관으로, 주말이나 저녁엔 동네 문화센터처럼 활용하자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옵션스가 있어요. 첫째는 학교의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거예요. 강당, 체육관, 식당, 도서관, 운동장 중에서 최소 3개 이상을 일반 대중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둘째는 특정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지역보건소나 경찰서 혹은 공공도서관 같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최소 2개 이상의 공간을 함께 쓰는 겁니다. 학교 안에 작은 파출소 같은 게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반대 개념이겠네요. 또 지역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거죠. 이 경우에도 최소 2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시설을 공유한다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관리 문제도 복잡해질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바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처럼 학교 시설을 외부에 개방할 때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화장실을 꼭 마련해야 해요. 아, 화장실? 네,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안전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옵션처럼 외부 시설을 이용할 때는 학교에서 그 시설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직접적인 보행자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렇군요. 이 학점은 단순히 점수 1점을 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지역사회에 굳이 새로운 체육관을 짓는 대신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하게 하니까 다른 L&D 학점인 LT 크레딧, Surrounding Density and Diverse Uses나 맨 처음 다뤘던 SS 크레딧, 사이트 마스터 플랜과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학점들을 깊이 파고들었네요. 사이트 마스터 플랜과 조인트 유스 오브 퍼실리티즈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 시간과 지역사회로 확장했고 네, 그랬죠. 테넌트 가이드라인즈는 건물주의 통제를 넘어 임차인의 공간으로 Places of Respite와 Direct Exterior Access는 건물의 균형을 넘어 환자의 치유 과정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맞아요. 혹시 오늘 다룬 학점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공통점이요? 전부 다 건물의 물리적인 벽 혹은 배지 경계선 너머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 임차인과의 관계, 환자의 내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결? 리드가 정말로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이란 게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단순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건물이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리드는 왜 이런 귀찮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만들었을까? 하고요. 왜 만들었을까? 네, 이 규정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더 큰 사회적, 환경적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조인트 유스 오브 패실리티스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걸 넘어서 자원의 과잉 소비와 공동체의 단절이라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거든요. 이 왜를 이해하는 순간 그 수많은 세부 요구사항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맞춰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 왜를 이해하면 암기할 내용도 훨씬 줄어들겠어요. 당신의 리드 AP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여정에 든든한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